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발표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하나 고백할 게 있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페이드아웃 되게 됐어요. 왜 어떤 문제 때문에 실패했을지 한번 예상해 보면서 들으시면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진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토스뱅크에서 플랫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영구입니다. 다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평등하게 빠른 웹입니다. 평등하게 빠른 웹, 이건 어떤 웹일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많은 페이지들을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페이지는 빠른가요? 빠르다면 모두에게 항상 빠른가요? 각자 지금까지 만든 페이지들 중에서 성능에 가장 공을 많이 들인 페이지를 하나씩 떠올려 봅시다. 신경을 많이 쓴 만큼 애정도 깊어서 계속 들어가고 싶겠죠. 대부분은 들어갈 때마다 기대한 속도를 보여줄 거예요. 새로 고침을 계속해도 페이지가 빠르게 뜨니 기분도 좋고요. 기분 좋게 엘리베이터에 들어갔는데 통신이 약해지더니 로딩이 느껴지고 네트워크 에러가 발생하며 화면이 안 보이기도 합니다. 빠른 페이지라고 자랑도 했는데 구형기기에 3G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할머니는 느리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웹은 같은 페이지에 접근해도 누군가에게는 빠르고 누군가에게는 느립니다. 빨랐던 유저도 어느 순간엔 느려지기도 하고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최신 휴대폰과 최신 맥북을 사용하며 양질의 네트워크에서 개발한 저희는 우리가 만든 페이지의 최상의 성능만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 유저들은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다양한 기기를 사용하고 있죠. 네트워크와 기기 같은 변수들로 인해 웹을 이용하는 유저들은 평등하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평등함의 관점에서 사용자 경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의 경험이 다르고 한 유저도 매번 다른 경험을 하는 경우입니다. 네트워크 성능이 매번 달라지거나 하드웨어 성능이 달라진다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이 경우는 예측 불가한 경험을 하게 돼서 유저가 느린 페이지라고 인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마다 경험하는 성능은 다르지만 한 명에게는 항상 같은 경험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유저에게 같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선 네트워크 변수를 없애야 됩니다. 기기는 자주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드웨어 성능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동일한 네트워크 성능이 보장되어야 항상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한 유저가 계속 같은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빠르고 편한 거는 잘 잊어버리지만 느리고 불편한 건 기억에 잘 남기 때문이에요. 이 경우는 한 유저가 지속적으로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기에 평등하게 빠른 경험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기대하는 성능을 모든 유저가 항상 동일하게 경험하는 경우입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빠른 페이지를 만든 거죠. 모두에게 같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선 기기와 네트워크 변수를 모두 없애야 됩니다. 모두가 같은 성능의 하드웨어와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면 가능한 거죠. 이 경우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빠른 최고의 경험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자가 제공할 수 있는 총 3가지의 성능 경험과 그중 평등한 2가지의 경험을 살펴봤습니다. 평등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선 기기와 네트워크 변수를 어떻게 없애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사양 기기를 대응하는 식으로 기기 성능에 대한 격차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유저의 기기를 바꿔줄 수는 없기 때문에 기기라는 변수 자체를 없애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기기 변수를 없애도 네트워크 변수가 있다면 항상 다른 불평등한 성능 경험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네트워크 변수를 없앤다면 평등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스뱅크에서는 네트워크를 없애 평등한 웹을 제공하기 위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불평등을 초래하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벗어나 평등하게 빠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토스뱅크에서 유저가 화면을 만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살펴볼게요. 토스뱅크는 SSR 방식으로 화면을 제공하고 있어요. 서버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와 미리 HTML을 그리는 방식입니다. 토스 앱에서 토스뱅크를 누르면 앱에서 웹뷰를 띄우고 페이지를 프론트 서버에 요청합니다. 그리고 프론트 서버는 HTML을 만들기 위한 API들을 요청합니다. API 응답을 받으면 HTML을 만들고 웹뷰에 HTML을 응답합니다. 웹뷰는 응답받은 HTML을 파싱하면서 화면을 그리기 위해 필요한 자바스크립트, CSS, 이미지 같은 에셋들을 CDN에 요청합니다. CSS를 받으면 렌더 트리 구성을 마치고 화면을 보여주게 돼요. 이때 유저가 처음으로 유의미한 화면을 만나게 됩니다. 원래 자바스크립트도 다운로드와 실행이 완료될 때까지 화면을 렌더링할 수 없는데요. 저희는 좀 더 빠르게 화면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자바스크립트를 지연 처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CSS를 받아 화면을 먼저 보여준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동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엔 화면을 더 자세히 그리기 위해서 API를 요청하고 응답받은 데이터로 화면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브라우저가 그리는 화면을 그리는 일련의 단계를 크리티컬 렌더링 패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리티컬 렌더링 패스에서 렌더링을 위해 꼭 필요한 리소스인 HTML, 자바스크립트, CSS를 크리티컬 리소스라고 합니다. 유저는 크리티컬 렌더링 패스에서 얼마나 평등한 경험을 하고 있었을까요? 최초의 HTML을 만들기 위해 프론트 서버에서 API를 요청하는 구간은 항상 동일한 서버 환경에서 동일한 네트워크 성능을 토대로 제공하고 있으니 평등한 구간입니다. 하지만 브라우저가 크리티컬 리소스를 다운로드하는 모든 구간에 클라이언트 네트워크가 관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유저마다 모두 다르고 진입마다도 매번 다른 불평등한 성능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웹이 아닌 다른 플랫폼은 어떨까요? 모두가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네이티브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이티브는 렌더링에 필요한 리소스를 로컬 저장소에서 바로 로드하고 즉시 실행합니다. 크리티컬 렌더링 패스에 네트워크가 전혀 관여하지 않아도 유저가 바로 화면을 볼 수 있는 거죠.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API로 호출해 데이터를 얻고 추가적인 UI를 렌더링하게 됩니다. 이때 네이티브 앱 사용자는 얼마나 빠른 평등한 경험을 했을까요? API가 필요한 UI는 네트워크에 의존적이다 보니 웹과 마찬가지로 불평등한 경험을 하고 있지만 최초 화면에 필요한 크리티컬 리소스는 로컬에서 항상 같은 속도로 가져오고 있었죠. 한 유저에게 계속해서 같은 성능을 제공하는데 특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웹과 비교했을 때 우세하게 평등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럼 웹도 네이티브 수준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평등한 경험을 제공할 수는 없을까요? 크리티컬 리소스에 가져오는 시간을 0으로 만든다면 어떨까요? 가져오는 시간이 0이라는 건 네트워크 변수가 사라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같은 유저에게 항상 같은 경험을 제공하는 평등한 웹이 되는 거죠. 오버헤드가 적은 네이티브보다는 다소 느릴 수 있겠지만 네이티브에 준하는 평등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듭니다. 네트워크 변수를 그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평소에도 네트워크에 대한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 장표에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리소스를 가져올 때 CDN을 사용하고 있었죠. CDN 덕분에 저희는 물리적으로 가까운 서버에서 리소스를 가져와 더 빠른 시간 안에 리소스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CDN도 클라이언트 네트워크를 거쳐야 해서 불평등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네이티브처럼 리소스를 로컬에서 가져올 수는 없을까요? 모두 아시다시피 로컬에서 직접 리소스를 가져오는 전략이 캐싱입니다. 한번 가져온 데이터를 저장해 두고 다음 요청에선 캐시 저장소에서 꺼내 재사용하는 방식이죠. HTTP 캐싱 전략만 잘 활용해도 네트워크 구간을 최적화할 수 있었어요. 토스뱅크는 크리티컬 리소스에 대해서 어떤 캐싱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을까요? 저희는 TDS라는 디자인 시스템으로 컴포넌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서비스에서 재사용되는 TDS 스타일 같은 경우엔 효율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CDN을 통해 가져오고 있어요. 이 CSS는 TDS 버전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겠죠. 버전이 같으면 TDS 컴포넌트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예요. 페이지 로직이 동일하면 당연히 내용이 동일하겠죠.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한번 다운로드한 CSS와 자바스크립트를 캐싱해 두면 다음에 접근할 땐 캐싱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빠르고 평등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캐싱을 또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페이지 코드나 TDS 버전을 변경하면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캐싱된 값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동일한 내용별로 각각 고유한 패스를 가지도록 저장해서 내용이 변경되면 새로운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처리했습니다. 또 단일 장애 지점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각 배포마다 자바스크립트는 분산해서 관리하고 있었어요. 또 HTML도 캐싱되지 않도록 처리했어요. 토스뱅크는 SSR 방식으로 컨텐츠가 이미 포함된 HTML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HTML을 캐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저가 토스뱅크 카드 페이지를 조회했어요. 이때 받아온 HTML이 캐싱된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카드를 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바로 해지합니다. 그리고 다시 카드 페이지에 접속했는데 해지한 카드 정보가 여전히 보여지는 거죠. 그러다가 API를 호출하면 해지한 카드라는 에러가 떠요. 굉장히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예시처럼 SSR에서 HTML을 캐싱하면 문제 상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CSR은 정적인 HTML을 가져와 캐싱해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비교적 적습니다. 그럼 이렇게 크리티컬 리소스를 모두
로컬에서 가져올 수 있어 네트워크에 확실한 이득이 있겠죠. 하지만 결국 화면을 그리기 위해 필요한 API를 전부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호출해야 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구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SSR과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죠. 저희는 최초 화면이 API에 의존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SSR 전략으로 선택해서 클라이언트 API 호출을 최소화하고 HTML은 캐싱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래도 HTML을 제외한 크리티컬 리소스에 대해선 네트워크 구간을 제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배포 후에 처음으로 진입할 때는 네트워크 구간을 통해 가져와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토스뱅크는 하루에도 여러 번 배포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저가 캐싱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적었죠. 새로운 배포가 발생해도 항상 네트워크를 0으로 만들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항상 네트워크를 0으로 만든다는 건 로컬에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캐시 데이터가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럼 새로운 데이터를 가져오는 동안은 캐싱되어 있던 데이터를 먼저 사용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이게 스테일 와일 리밸리데이트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해 보셨을 리액트 쿼리의 전략인데요. 이 방식으로 크리티컬 리소스를 가져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유저가 1버전인 페이지에 처음으로 접근했다고 가정할게요. 평소처럼 크리티컬 리소스를 네트워크를 통해 가져오겠죠. 그리고 가져온 크리티컬 리소스를 로컬 캐시 저장소에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이 버전으로 새로운 배포가 일어났다고 가정할게요. 유저가 다시 접근하면 1버전에서 캐싱해둔 데이터를 사용해 1버전으로 화면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2버전의 크리티컬 리소스를 백그라운드에서 가져와 미리 캐싱해 두는 거죠. 유저가 다시 접근하면 캐싱된 2버전 리소스를 사용해 새로 배포된 2버전 화면을 빠르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 구간이 렌더링을 블락하는 시점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거죠. 캐싱이 없던 최초 접근 때만 네트워크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SWR 방식으로 화면을 제공하기 위해선 HTML까지 캐싱을 해야 했어요. 캐싱된 버전의 HTML을 써야 캐싱된 버전의 자바스크립트와 CSS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CSR이나 정적 어플리케이션에선 충분히 적용해 볼 만한 방식인데 동적으로 HTML을 제공하는 SSR 환경에선 도입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HTML을 캐싱하면 잘못된 화면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또 뱅크에서는 신규 배포 후에는 항상 최신 화면을 노출해달라는 니즈가 많았기 때문에 적절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고려한 방식은 프리로드였어요. 유저가 진입하지 않아도 백그라운드에서 미리 리소스를 캐싱해 두는 전략이었죠. 그래서 웹의 생명주기에서 벗어난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서비스 워커하고 네이티브 앱을 떠올릴 수 있었어요. 먼저 서비스 워커는 적용하기 까다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토스에선 리소스 운영에 다양한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도메인 환경에서 서비스 워커를 활용하기가 까다롭다는 문제가 있겠죠. 또 iOS의 웹킷 웹뷰에서 설정이 까다로운 문제도 있었고요. 하지만 네이티브 앱을 사용한다면 문제없이 더 다양한 조건들로 프리로드가 가능했습니다. 충전 중인지, 요금제가 무엇인지, 현재 저장소의 상태가 어떤지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었죠. 그래서 프리로드 도구로 네이티브 앱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서비스마다 어떤 리소스를 프리로드 할지 정해야 되겠죠. 그냥 뱅크에서 사용하는 모든 리소스를 전부 다 프리로드하면 편하고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뱅크에서 사용한 모든 크리티컬 리소스를 합하면 한 1000만 개가 넘어갈 거예요. 모든 리소스를 화면에 진입하지 않아도 아는 유저까지 프리로드를 다 진행한다면 유저의 데이터를 과하게 쓰고 저희 CDN 비용도 크게 늘어나겠죠. 효율적인 프리로드를 위해선 프리로드가 필요한 적당한 페이지를 선정해야 했습니다. 우선 유저 유입이 많은 페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유저가 많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또 가장 많이 리소스를 가져오는 페이지가 좋겠죠. SSR은 첫 진입 때 HTML을 불러오는데요. 그때 가장 많은 자바스크립트와 CSS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첫 진입 페이지를 선택하는 게 효과적이었어요. 이런 기준으로 프리로드가 가장 좋을 페이지를 선정해서 각 서비스에 미리 정의만 해두면 됐습니다. 프리로드 할 페이지는 정했으니 이제 그 페이지에 필요한 크리티컬 리소스가 뭐가 있을지도 알아야겠죠. 크리티컬 리소스는 빌드 때 정의됩니다. 빌드는 페이지에 필요한 의존성들을 파악해서 크리티컬 리소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그래서 페이지는 곧 하나의 엔트리 포인트인데요. 번들링 툴을 통해서 각 엔트리 포인트에 필요한 자바스크립트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알아낸 자바스크립트 리스트를 프리로드 리스트에 저장합니다. 또 앞서 이야기했듯이 CSS는 TDS 버전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즉 사용 중인 TDS 버전을 알면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CSS 파일을 알 수 있었죠. 이때 패키지 매니저를 이용해서 사용 중인 TDS 버전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알아낸 CSS 파일도 프리로드 리스트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빌드가 완료되고 필요한 프리로드 리스트를 전부 다 모았어요. 배포를 진행하고 프리로드 리스트를 CDN에 올립니다. 이제 프리로드가 필요한 리소스 리스트를 앱이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앱은 원하는 타이밍에 CDN에 올려둔 프리로드 리스트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리스트에 있는 리소스를 미리 가져와 로컬 캐시 저장소에 저장해 둡니다. 이제 기존에 진입한 적이 없더라도 캐싱된 크리티컬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롤백을 하거나 새로운 버전이 배포되면 그냥 프리로드 리스트만 업데이트해주면 됐어요. 이렇게 네트워크 구간을 없애서 평등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토스 앱 사용자 수는 2천만 명입니다. 토스 뱅크엔 하루에 약 300만 명이 진입하고 있고요. 평소에 매일 300만 명 수준의 CDN 요청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프리로드 요청으로 인해 하루에 약 2천만 명 수준의 CDN 요청이 발생 가능하게 된 거죠. 실제로 토스뱅크에 진입하지 않은 잠재적인 유저들도 모두 리소스를 요청하게 된 거예요. 만약 프리로드 동작이 하루에 n회 실행된다면 2천만 곱하기 n회까지 요청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비용 최적화를 위해서 최대한 적은 요청으로 프리로드하는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신규 배포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리소스들도 동일하기 때문에 프리로드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런 중복 호출을 막고자 이 태그를 활용했어요. 이 태그는 엔티티 태그로 엔티티에 대한 버전 태그입니다. 배포 버전을 이 태그로 사용해서 이 태그가 변하지 않았다면 신규 배포가 없었다고 간주해 프리로드를 스킵할 수 있었습니다. 중복 요청을 제거한 덕에 CDN 요청을 배포단 최대 2천만 회로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또 모든 유저가 프리로드하는 것도 비효율적이겠죠. 뱅크 진입 가능성이 높은 유저만 프리로드를 해도 충분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리로드 만료일을 도입했어요. 예를 들어 만료일이 5일이라면 최근 5일 동안 뱅크에 진입했던 이력이 있는 유저만 프리로드를 진행했죠. 실제로 토스뱅크를 사용하는 유저만 프리로드를 진행하니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또 너무 많은 주기로 프리로드를 진행하면 CDN 비용뿐만 아니라 유저의 데이터도 과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이에 와이파이에 연결 중이거나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유저만 새로운 배포가 없는 새벽마다 데일리 단위로 동작하도록 했습니다. 토스뱅크 사용자가 1,000만 명이었기 때문에 하루 최대 요청을 1,000만 명으로 제한할 수 있었죠. 와이파이, 요금제, 스토리지 여유량 등 더 많은 기타 조건에 부합하는 유저까지 제외하면 더 많은 요청을 줄일 수도 있었고요. 이렇게 최대한 효율화시킨 프리로드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이제 페이지 첫 접근부터 네트워크 없이 캐싱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신규 배포 직후의 성능 지표에서 확실한 개선점이 있었습니다. 크리티컬 리소스의 지연 시간이 줄어들면 렌더 트리 구성 시간이 줄어들어 최초 컨텐츠가 더 빠르게 노출되겠죠. 얼마나 효과적으로 줄였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FCP 지표를 살펴봤습니다. FCP는 최초 컨텐츠가 노출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이 짧으면 유저는 빠르게 화면이 로드됐다고 인지합니다. 구글에서는 FCP가 100분위 75 기준으로 1.8초 이내면 좋은 지표라고 보고 있어요. 즉 100명 중에서 75등의 FCP 지표가 1.8초 이내면 좋다는 거죠. 토스뱅크의 기존 FCP 지표는 100분위 95 기준으로 2.9초, 75 기준으로 1.9초, 평균 1.54초였는데요. 프리로드를 적용하고 각각 2초, 1.1초, 0.86초까지 30에서 40% 가까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파란색이 좋음, 노란색이 개선 필요, 빨간색이 나쁨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한눈에도 좋음 영역으로 많이 들어오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냈지만 아까 말했듯 아쉽게도 해당 기능을 페이드아웃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예상보다 서비스 배포가 너무 잦았어요. 그래서 효과를 보는 유저가 적었습니다. 최대 효과를 보기 위해선 신규 배포 후에 매번 새로 프리로드를 다시 진행해야 되겠죠. 하루에 배포를 10번 하면 프리로드도 10번 해야 모든 배포에 대한 프리로드 효과를 다 누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저희는 비용 최적화를 위해서 데일리 단위로 프리로드를 제한하고 있었어요. 프리로드는 데일리로 하는데 신규 배포는 하루에 한 건을 초과하니 실제로는 효율이 떨어졌죠. 어제 1버전을 프리로드 해뒀는데 오늘 진입하니 3버전이 최신인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비용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여러 조건들로 요청을 최대한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CDN 요청이 절대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진입 유저가 아니라 잠재성만을 가진 유저들도 전부 프리로드를 진행하니 요청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죠. 결과적으로 달에 약 5천에서 6천 달러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효율 대비 비용이 크다는 판단하에 해당 기능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현실적인 상황에 적합하지는 못했지만 네트워크 구간을 없애서 얻어낸 효과 자체는 명확했습니다. 배포 주기가 짧은 곳에서 배포 주기에 맞게 프리로드를 진행할 수 있다면 효과를 더 크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CSR이나 정적 어플리케이션에서 모든 크리티컬 리소스를 프리로드 한다면 효과가 더 커질 거고요. 저희의 프리로드 도전은 여기서 아쉽게 마무리하게 됐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더 많은 도전을 했습니다. 이 그림에 담긴 모든 구간들을 개선했는데요. 제 발표 이후에 근우님과 정원님 발표가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도전은 비용과 성능 사이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정형화된 방식을 탈피해서 서비스 성격에 맞춰 새롭게 도전한 기억이라 인상도 깊었고요. 여러분도 새로운 전략을 도전해 보면 어떨까요?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하다 보면 웹 서빙 방식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많은 새로운 도전들로 재밌는 이야기가 오가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